조그만 거 핸드폰만 켰다면 다 잡아내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오퍼레이터들은 모니터만 딱 보고 있는데 모니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스틸 사진이 크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갈까 그랬다가 한 1분 기다렸다 나왔을 때 하늘 보이거나 안 보이고 내가 쓰러진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재현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나르코스 챌린지는 미션만 주어져 있지 어떤 것의 형태는 디파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미션을 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각자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2개쯤을 포기하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 괜찮으면 괜찮은데 8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사람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디 이런 이제 보여준 이해죠. 어쨌든 그래서 미션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작업했었죠. 하고 나서 요번 지금 그 중에 저희가 했던 미션을 20배, 18배로 지금 빨리 보내준 겁니다. 자동차 타고 와서 이제 차를 내리죠.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차를 내려서 몇 번을 걸어서 저희가 이제 멀티 모달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걸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불러갈 수도 있고 가서 문으로 접근해서 문을 열고 이제 하고 저건데 자기가 누군가 인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저기 보고 라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밸브를 찾은 다음에 밸브를 돌려서 영이다 이런 거 하나 끝나는 거죠. 옆으로 가서 이제 드릴 치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드릴 하나만 갖고 있는데 4개가 있는 바람에 이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치워서 일단 하나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미션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연습한 대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들고 가서 이제 스위치를 쓰고 키고 찾아서 그래서 까만 낫을 올려내야 되니까 킨 다음에 위치하고 확인 이렇게 하고 뚫어내는 거예요. 뚫어내는데 아까 그 떨어진 드리블 물이죠. 저게 걸어가야 되는데 저 발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거 치웠습니다. 열심히 밀어갖고 좀 치워서 길에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돌발 미션인데 왜 돌발 미션이 뭐였냐면 이 왼쪽에 있는 플러그를 빼서 오른쪽에 꽂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비주얼 피드백이 아니에요. 정영상으로 스틸 영상으로 일부러 한 장밖에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여기 메뉴 어떻게 하나 이제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죠. 저거 방식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에 있는 로봇 제어하고는 똑같습니다. 그 딜레이가 1시간씩 되기 때문에 비주얼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에 그건 미리 플래닝을 어떻게 이제 해서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저희 끝나고 나서 다시 트랜스포머에서 갔더니 저 돌무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미는 게 있는데 이쪽이 쉬워 보여서 미는 거 같더니 마스크가 뚫렸어요. 저 아니면 손으로 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물도저라고 이렇게 밀고 갔더니 뚫리더라고요. 진짜 갔는데 저거 밀어내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도전해서 층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해가 쨍쨍 나와서 라이다가 물통이 된 거예요. 레이저 스캐너. 그래서 스캔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한 2, 3분 정도, 3, 4분 정도 허비했습니다. 꽤 허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랬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을 좀 스로 비디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나요? 소리가 좀 나오고 좋을 텐데, 목소리. 소리가 연결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돈이 많죠. $200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깝죠. 저 로봇이 이렇게 쓰러지면 저희 한 대가 만드는데 최소한 200만 달러씩 드는 로봇들이고, 저 20년씩 다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25개 팀이 모였지만, 우리 오늘도 많이 모였죠. 한 2층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했던 곳이 그 LA 포모나라는 큰 레이스트림이었습니다. 자동차 경기장. 거기에 있는 포뮬라1 경기장 부스를 하나씩 차지해서 지금 저희가 시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스가 이제 그 서비스 부스는 한 방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팀이 한 길이가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면 박스 속에 큰 박스 이렇게 해서 25개 팀이니까 거의 운동장까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한 20m 정도 맞은편이 부쩍 써 있는데 팀당 엔트리를 25명씩 허용을 했습니다. 5.5까지 35명씩 허용했기 때문에 거의 30명 정도의 25개 팀은 거의 한 800명 되는 정말 젊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 세계 로봇을 끌고 가는 정말 그 탑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한 7, 8일을 정말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내면서 이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잘 알죠. 서로 다 공개하고 서로 보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지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걸 아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이래요. 결과를 보면 저희 팀이 1등을 이제 8.8개를 미션을 완성한 팀이 3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 3등을 했는데 우리 팀하고 IHM 신규 후체 연구입니다.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인텔리전트 인스티튜트가 휴먼 머신 코미니션 이런 뜻이에요. 알짜는 어쨌든 그래서 주로 인간력 HCI랑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이름을 줬는데 저거를 제일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아틀라스 로봇을 인수가 나가고 그걸 갖다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이 비전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만 20명 된 조그만 부채 그중에 센터예요. 거기서 이제 아틀라스 갖고 입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카네기라는 대학 선택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코스가 안주를 못했죠. 근데 이제 저걸 보고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로봇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파인딩이고 두 번째로는 택도 없다. 야 이거 언제 써먹냐 저게 나가 떨어지는 거야. 하는 이 두 가지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가능성을 공부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그걸 보면서 3일 동안 이제 경기를 3일 있었는데 느끼는 소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봤더니 이게 재난 구조 로봇 정진되어 있고 재난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 스스로가 다 재난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나갔다 와서 고장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기도 이제 많이 이제 HC에서 많은 걸 연구하겠지만 인터페이스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서비스는 못할 텐데 대부분의 서비스 로봇이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 받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다 많다는 얘기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다 기계 고치고 뭐 하고 서비스면이야 대여섯 명씩 따라다니죠. 서비스 로봇 뒤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거고 그럼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이제 레슨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봤더니 저는 하드웨어를 공부합니다. 하드웨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데모를 하면 데모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만들어가고 안 되다 딱 되면 됐다고 박수 치고서는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데모 딱 하면 어떻게 돼요? 100%안 되죠. 그게 왜냐하면 그건 우연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되는데 우연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우연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면 저도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해봐라 그러면 잘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래. 깜빡깜빡 쓰지 않는 거예요. 뭐 리셋을 안 시켰네. 이유가 12가지인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엉터리 만든 거죠. 그거 그게 합쳐갖고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시하는 평소에 당연한 것처럼 있는 이런 간단한 페일리어들이 거기서 다 나타난다. 100%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건 생각보다 움직임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게 실제 굉장히 그런 난관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봇과 주변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CI 하니까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실제로 로봇이 왜 로봇이 가치가 있냐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하나는 모빌리티와
오토노미 두 가지의 특징인데,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피지컬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주변으로 가고 나오고 걷건 돌아다니건 떨리건 어쨌든 피지컬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 인터랙션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주변과 상호작용을 할 때 굉장히 취약한 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과 악수를 한다, 이런 연구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악수해보면 그 연구자원이 할 때 잘 되는데 손님이 하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라든가 뭐 음성인식 같은 것도 내가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하면 잘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하면 사람이 안 된다든가, 어쨌든 인투이션이라는 게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 환경이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인투이션이라는 게 전제로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된다는 것과 항상 된다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래서 인투이티비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믿는 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로봇이라는 게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율성. 그래서 어디까지는 자유를 허용할 것이고 어디까지는 사람이 간섭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 로봇한테 자율성을 너무 많이 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죠. 좋은데 그게 내 뜻대로 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율성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내가 너무 로봇에 간섭을 주는 건 기계죠. 스위치도 움직이는. 또 너무 간섭하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경우가 더 많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잘 어떻게 매칭시켜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사람이 간섭하고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뒤에 뒷부분은 사실 스페시픽한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그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할 경우는 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트레이닝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으면 로봇을 제대로 작동 못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로봇에는 전문가 로봇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로봇이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하는 홈서비스 로봇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데, 아직은 홈서비스 로봇이라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홈서비스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런 슈퍼 비주얼이 없이 전혀 이 로봇의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던져놨을 때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유일하게 있는 게 청소 로봇하고 반대 로봇인데,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 청소 로봇은 실제로 모빌리티도 약하고 오토노미도 굉장히 약화시켜갖고 그냥 수동적인 기계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일하는 로봇이 순수하게 이쪽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로봇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로봇들은 뭐냐? 지금 다 말하는 서비스 로봇들은 뭐냐? 전문가 로봇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조종을 하고 유저는 일반인인 거죠. 한쪽 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 그렇습니다. 드론도 조종은 전문가가 하고 받는 사람은 일반인인 거고, 수술 로봇도 전문가가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 식당 서비스 로봇도 식당 주인이라든가 종업원이 이거 조종하면 지금 음식 나가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전문가 로봇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오퍼레이션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당 부분의 그 오퍼레이션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라이얼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못했고, 파이널엔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랫폼을 아주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디자인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덜렁덜렁한 슬랙 같은 거 없애고, 될 수 있으면 유지당에 설계한다든가, 우리 뭐 좋고 나쁘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모듈화 디자인을 해서 쉽게 분해 조립이 되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가 쉽게 한다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를 안에 하는 경우에 무슨 전원이 단락되거나 외부 전기 들어갔을 때, 샥이 왔을 때,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정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처음에 파워 같은 거 넣었을 때, 스파크 튀었을 때 방지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또 무시 못할 게 열 발열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돼서 이렇게 나온 건 해결하지만 우리가 샘플이나 데모 만들 때 아주 무시하기 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발열 때문에 열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내부 통신망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부 통신에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쓰지만 우리 같이 에이전트가 많아질 경우에 내부 통신망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시스템인데, 비주얼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어떤 비주얼 솔루션도 이렇게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비주얼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쓴 거기 공급한 API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짤 경우에 거기 들어가면 모듈 자체의 완전성이 많이 떨어져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걔가 시스템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원래 카메라 하면 원래 잘 죽어요. 그거는 걔가 하는 소리고 필드에 나가니까 다 페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크래시라는 거, 비전이라든가 라이더라든가 복잡한 시스템, 또 기계랑 싱크로나이 시켰을 때 책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무시한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문제입니다. OS 문제는 복잡한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주로 하시니까 잘 경험이 이런 게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 하드웨어 로우 레벨 서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도스라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도스 PC 도스였어요. 다스라고 해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짜면 폰트를 직접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명하게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라는 OS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로우 레벨 컨트롤하는 사람한테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확실히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랩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이상한 디바이스를 써서 물려놓고 그냥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 PC는 UI만 하는 겁니다. UI. 그러니까 편리하게 짜주고 뭐 그러니까 보여주고만 하지 실제 로우엔드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자체는 별도의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이걸 써서 내가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디바이스 사다가 덕지덕지 붙여갖고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것이 이런 에이전트가 뭐 10개, 5개 뭐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에이전트가 3, 40개가 되고 할 경우 그다음에 컨트롤 밴드위스가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걸 다루는 게 이제 그 전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몇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특히 로우엔드 다루는 건 전부 다 프로그래머의 재량이라는 것이 재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면 아까처럼 그 로봇 한 개에 대해서 8개, 9개 그 이상 안에서도 굉장히 스테이트가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들이 돌아가는 건데 그것들을 크래시 안 나고 전체적인 미션을 수행하게 프로그램 짜고 제 오토마티하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스트럭처로 가는데 그것들이 크래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관장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저희가 보트룩스라는 OS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이제 실제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띄워놓고 이제 그래서 문제를 이제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에서 열 같은 것도 방출하는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공랭식, 순행식으로 이제 어떻게 안에 서큘레이트 시키는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앰플리파이어 같은 것도 작은 볼륨 갖고 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오버드라이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하고 터보 차이를 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1500cc 엔진으로는 150마력인데 잘만하면 320마력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터보 드라이브라는 게 오버 드라이브랑 4배에서 5배 정도입니다. 이 조그만 모터도 거의 70A. 그러면 터지죠. 원하지 않도록 계속 풀리는 거를 강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면서 이제 전류를 갖다가 이런 집어넣는 그렇게 하고 순간적인 파워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센서 같은 것도 소용가 있고 아까 말한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굉장히 전류 매니지먼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을 잡아먹습니다. 아까 말한 라이다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너무 비디오 정보가 많으면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없으면 너무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것도 일단 표준 솔루션 갖고 왜냐하면 이 로봇한테 무한정한 컴퓨팅 소스 리소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쪽 방법은 우리가 뭐 이런 거 무슨 뭐 푸나머신 몇개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만 이건 요만한 PC도 해결해야 되고 제한된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걸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컴퓨팅 파워가 다 크래시가 나서 외부 커뮤니케이션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서 조종하는 이제 이런 로봇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실자유도에 로봇스타 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조인트가 디커플 돼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가능하고 이제 핸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제로 힘이 세서 자기가 피지컬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컴플라이언트 컨트롤이란 말이 나오는데 컴플라이언트 컨트롤이 이런 겁니다. 로봇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 잘하는 걸 뭘 제일 잘하냐면 여기도 저 스쿼드라고 이렇게 스쿼드폼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12시간 있어봐. 이거 제일 잘합니다. 자고가.
아주 힘주고 가만히 있으면 무지하게 잘해요. 그런데 뭘 제일 못하냐 하면 힘 빼고 추렁추렁 이런 못해요. 로봇 힘 빼는 거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로봇을 갖고 나와서 서비스 로봇으로 참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시키고 싶은 일이 뭐냐면 냉장고 문 열고 하나 꺼내 먹는 거예요. 아니 문 열고 옆방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사람 산업환경에서 제일 쉽게 하는 균형관계 인터랙션이에요. 자, 그럼 하나 문 열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 되고 방문이 되고 문 여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요. 로봇한테 저 문 열어라고 명령을 주면 로봇은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가서 문이 있죠? 그러면 로봇은 계산을 하잖아요. 이건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면 딱 봐서 문에 이렇게 힌지 돌아가는 돌적 힌지 포인트가 있고 손잡이가 있으면 거리를 갖다가 0.1mm까지 정확히 재야 돼요. 그 다음에 돌리기 원운동을 할 거예요. 원운동. 딱 계산합니다. 원운동을 하고 손잡이를 또 잡아야 되면 손잡이 돌아가는 각도, 비틀어지는 각도까지 계산하면 이게 노멀 각도까지 보여갖고 이 손이 어떤 궤적을 그려야 된다는 복잡한 3차원 공간에서의 시간에 따라 궤적이 나오겠죠. 엔지니어가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궤적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성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나 또 누구 발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요 거리 알고, 여기 알고, 다 알고, 내 팔의 총정까지 알아가고, 개인도 시작하고, 딱 갖다 잡아서, 이렇게 하고, 원동이 나올 것이라는 걸 거꾸로 계산할 겁니다. 너무 내추럴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요. 자, 하는데, 문제 뭐냐? by any reason. 어떤 이유라도, 여기 보면, 거기 파라메터가 100개도 넘어요. 뭐, 옵셋도 많고, 뭐, 수시도 무지무지게 많은데, 그것이 100% 다 맞아봤고, 딱 맞아봤고, 이 두 개의 패스가, 실제 패스와 한 굉장히 비슷하죠. 딱딱한 패스입니다. 이건 문자도 변경할 수 있는 패스고. 아까 뭐라 그랬죠? 로봇도 위즈다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도 변경할 수 있는 패스예요. 그 패스가 일치될 가능성은 0%일 것 같아요. 0%다, 0%. 자, 그러면 그때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부러져요. 손가락이 부러진다. 그래서 저희가 휴머 로봇을 한 20대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그리고 했는데, 다음 제일 처음에 한 2달인가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문 여는 겁니다. 그럼 다음 손가락 부러서 가고 연락을 해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 손가락을 안 부러져요? 여러분들 전시회 가보면 로봇한테 가서 냉장고 보면서 물 꺼내달라고 하면 동창 터집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물 하나 슉 열면 될 텐데 온갖 걸 다 줘요. 그 다음에 열어가고 자 10분 걸린다. 커피 하나 끓여 먹어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무지하게 가깝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 그거 피하기 위해서 힘 센서를 달아갖고 힘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균형과 인터랙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드 인터랙션은 이때부터 센서를 달게 되면 벽하고 터치하는 순간부터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인스턴트가 뚝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 떨리게 하려면 소위 게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느려 터지는 거예요. 이거 느린 겁니다. 빨리 하려고 했다가 막 떨리니까 천천히 안정되게 아니면 잡았다 놨다 왜냐면 잡았다 음악 가서 이제 위치 틀어져서 놨다 다시 잡는 거죠. 아니 살살 잡거나 좀 미끄러지게 손이 미끄러져서 손가락 안 부러지게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여러 것처럼 만들지만 본질적으로 인터랙션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랙션을 하면 어떻게 되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 근육 자체가 사람 같은 근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으로 반응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으로 반응하는 장치는 유압장치하고 고압장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굉장히 멀티하고 정밀도가 떨어져서 않습니다. 그럼 모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모터는 본질적으로 모터가 있고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한 위치 결정도인지 힘의 결정도입니다. 몇 도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힘의 결정체하고 위치 결정체하고 하면 표시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생략한 채 트릭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걸 하는 거죠. 이 백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자, 이런 기술을 넣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돌린다. 자, 핸들을 갖다 사람이 뺏어가지고 이 상대 위치가 막 변해서 핸들을 돌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달파 미션 전체 보면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밸브도 열어야 되고. 이걸 못하면 손가락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동차에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에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리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제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한번 어떻게 그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누구도 자동차는 정적인 자세를 타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폴짝 뛰어야 돼요. 자동차를 하면 어쨌든 폴짝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분이 막 노인분이라든가는 차를 못하는 거예요. 부추가 되면
펄쩍 뛰는 능력이 없고 중심 잡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니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펄쩍 안정이 되는데 뛰어야 됩니다. 자, 로봇을 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하게 싱귤라리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온 힘이 한쪽으로 접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줍니다. 락킹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쪽으로는 힘을 매달리고 안쪽으로는 로봇은 뒷팔로 딱 잡는 순간 한쪽만 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잡았죠? 이것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이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이거 위치 인터 부분인데 이거 힘을 조금 인터널 포스 안에서 땡기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우르륵하면 모터 풉니다. 자, 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매달려 있을 때 이쪽 방향 힘을 빼야 됩니다. 수직 방향에 힘을 줘야 되고 앞뒤로는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로우 피직스. 자연의 힘을 조금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작업이라든가 제가 5분 내로 카메라고 하니까 걸어갈 때는 이게 충격에도 견뎌야 되겠죠. 충격이 견디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 이제 이렇게 퉁퉁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스스로 자기 인지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걸어가다 밀었을 경우에 이제 인지해갖고 자기가 낙법 버서서 최소화를 줄인다든가 아까 말했듯이 멀티모달 모빌리티죠. 필요하면 바퀴 굴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UI 문제인데 UI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한테 명령을 주는 방법은 조이스틱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굉장히 이펙티브한 UI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까 스코어 비주얼이 그것도 같이 겹쳐 있는데 실제로 얻어먹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오면 2D 이미지를 받습니다. 받고 내가 점으로 가고 싶으면 2D 이미지 상에서 이 문이라고 딱 박스 쳐주고 이 문으로 가라라고 명령 클릭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그거하고 아까 말한 라이더, 3차원 라이더를 스캔해서 그걸 위해서 매칭 시킵니다. 우리 캘리브레이션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 툴을 들어서 저격을 틀어라. 이 문으로 통과해라. 이렇게 명령 주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UI를 구성해서 명령을 주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 거고 저 툴을 잡아라고 빨간 박스 쳐주면 자기가 아이덴티파이해서 이 툴에 대한 모바일 뱅크라든가 저기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것도 아까 블락이 복잡하지만 자기가 저렇게 면으로 다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간섭도 다 취약하고 어디를 밟아야 다음 스텝이 되는지 다 확인해서 밟으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가상 아까 말한 매뉴얼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니다. 밴드위스가 떨어지니까 한번 내가 어떤 모르는 시내에 들어가면 한번 3차원으로 쫙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로 3차원 클라우드가 넘어오면 가상 공간을 내로부터 투입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한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 명령 체계 만들고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그래서 아까 플러그 뽑아서 넣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그냥 4번이니까 5번 정도가 받아서 한 번에 이루시니까 7번 걸렸어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문제는 요즘 아까 제가 한 1분 정도만 묻었으면 요즘은 잠깐 에이전트 숫자가 무한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나의 에이전트가 컴파운드 펑셔널리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지만 브레이크 패드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오퍼레이터가 브레이크 밟으면 집어줬어요. 1대1 딱 그 명령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ABS 명령을 줍니다. 이번에 비클 다이내믹스 컨트롤도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요새 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명령을 주고 도대체 내 패드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봇들도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걸어가는 명령하고 쓰러지면 안정화시키는 명령하고 컨플릭트 할 때 어느 명령을 따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하체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저글링을 하고 다른 작업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섞느냐는 거죠. 문제들이.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